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경제잡학사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예지, 소라영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로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물가 흐름이 금리 결정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소프트웨어 종목이 약세를 보였고요. CPI 발표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 주요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CPI가 전월 대비 0.2% 안팎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관세 인상 영향이 서서히 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만약 실제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중국과의 관세 휴전 기간이 곧 끝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면서 중국의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90일 휴전 연장 가능성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흐름이라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며 애플, 아이폰, 일부 이커머스와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고요. 실제 매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결국 시장은 물가 지표와 관세 변수 두 가지 불확실성을 아는 채 이번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5% 하락한 43,900선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5% 내린 6,373.45에,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한 21,30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 하락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와 기업 실적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투심을 위축시킨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오늘 주요 종목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0.05% 하락했고 애플은 0.83%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0.35%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85%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영국에서 전력 공급 사업을 위한 사업자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비만 당뇨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저로 판매량이 상승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매출 소식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라클은 발전된 글로벌 데이터 클라우드인 엑사데이터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인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 아래 두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명분 삼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워싱턴 DC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성향이 매우 강한 딥블루 수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연방 권력을 한층 확대하려는 행보라고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중국에 대한 115%포인트 관세 인하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중국의 제조업 과잉 생산, 미국의 펜타닐 관세 부과, 중국 시장 개방 등 세부 현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한 양측이 무역 갈등의 소지를 일단 11월 상순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로 함에 따라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세계 최대 금 정제국인 스위스에
39%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골드바에도 이 같은 초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금 관세 부과 방침에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확인하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올해 자사주 매입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경영 실적이 좋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남아도는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산운용사 버리니 어소시에이츠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액이 9,836억 달러로 1982년 관련 기록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칩 H20의 판매 수익 15%를, AMD도 MI308 판매 수익 15%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 수익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20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AI 칩 수출 규제에 대응해 중국용으로 성능을 낮춰서 출시한 칩입니다. 다음 소식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영국의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영국의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영국의 에너지 규제 기관인 오프잼에 전기 허가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 조치가 승인되면 테슬라는 내년부터 영국 에너지 시장에서 전력 기업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미증시 이슈가 되었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인데요. 미국 포드 자동차가 저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포드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공장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3만 달러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중형 4도어 전기 픽업 트럭으로 2027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늘고 미국 내 생산, 북미 부품 사용으로 전기차의 세액 공제가 되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M7 이슈와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주요 기술주와 제조업 관련 종목들이 개별 호재와 악재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포드 등은 사업 확장과 신제품 계획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정책 변수로 인한 경계심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악 플랫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아니면 멜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수억 명이 선택한 음악 플랫폼, 바로 스포티파이 이야기입니다. 스포티파이는 200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창업자 다니엘 에크의 고민에서 출발했죠. 처음에는 유럽 및 몇 나라에서만 서비스됐지만 지금은 18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약 6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억 명이 프리미엄 가입자입니다. 보유 음원 수는 1억 곡 이상에 달하고 500만 개 넘는 팟캐스트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음악 플랫폼을 넘어 세계 최대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스포티파이는 음악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스포티파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팟캐스트, 오디오북, 라디오, 라이브 오디오 등 오디오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스포티파이는 세계적인 크리에이터와 독점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기 팟캐스터 조 로건, 전 미국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그리고 유명 방송인 김이나 매불쇼까지 한국 콘텐츠까지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스포티파이는 글로벌 팟캐스트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고 미국에서는 애플 팟캐스트를 제쳤습니다. 최근 스포티파이가 선보인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이 라이브 오디오입니다. 스포티파이 라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팬이 실시간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새 앨범을 발매하면 바로 라이브 세션을 열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고 팬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경험을 넘어 음악을 함께 만드는 순까지 팬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네, 스포티파이의 진짜 무기는 바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입니다. 매일 수억 건의 재생 기록을 분석해 각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음악을 추천하죠. 스포티파이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자동 생성되는 데일리 믹스, 매주 월요일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음악을 추천해주는 디스커버 위클리, 그리고 1년간 들은 음악을 시각적으로 분석해 공유할 수 있는 랩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랩드는 매년 연말 SNS를 휩쓰는 이벤트로 이용자 스스로 마케팅을 해주는 강력한 툴이 됐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유튜브 뮤직, 국내에서는 멜론, 플로, 지니 등 수많은 플랫폼이 경쟁 중에 있죠. 그런데도 스포티파이는 15년 넘게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방대한 음원 라이브러리,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 아티스트와 팬을 직접 연결하는 생태계, 이 세 가지가 바로 스포티파이의 차별점입니다. 앞으로 스포티파이는 단순히 음악을 재생하는 서비스에서 콘텐츠 제작, 공연 굿즈 판매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최근엔 AI DJ 기능을 시험 중인데 마치 라디오 DJ처럼 실시간으로 내 취향을 분석해 곡을 틀어주고 멘트까지 합니다. 앞으로는 내 귀 속의 개인 DJ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스포티파이는 이제 음악 스트리밍 기업이 아닙니다. 음악, 팟캐스트, 오디오북, 라이브까지 소리를 통한 모든 경험을 설계하는 플랫폼이죠. 한때 음반 가게에서 CD를 고르던 시대, MP3로 노래를 다운받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스트리밍에서 참여형 오디오 경험 시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디오의 미래, 그리고 그 중심엔 선 스포티파이. 그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는 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의 기업 로그 스포티파이였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들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면세점 관련 헤드라인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붙이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진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 신세계 면세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류가주는 3일 회계법인이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이같이 예상한 감정서를 보내왔습니다. 앞서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4월에서 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의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 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구역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소비 패턴 변화가 꼽힙니다. 한국인은 출국할 때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매출 비중이 증가했고 중국인은 소비 패턴이 실속, 체험형으로 바뀌면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 허용 역시 주류 매출 채널을 분산시켜 인천공항 면세점의 주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면 DF1, DF2의 입찰가는 현재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 석유화학 산업 관련 뉴스입니다. 자금 경색 우려로 디폴트 논란에 빠졌던 여천 NCC가 DL그룹의 유상 증자 결정으로 최악으로 치닫을 법한 유동성 위기를 일단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천 NCC에 대한 증자 또는 자금 대여는 합작 계약에 따라 양대 주주 가운데 한쪽만이 단독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DL 책임론에 힘이 실리면서 조속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여천 NCC 자금 지원 규모를 놓고 공동 대주주인 DL과 한화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전례 없는 가동 중단 사태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유상증자 결정과 별개로 공동 대주주인 DL과 한화가 서로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저가 공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1위와 2위 업체까지 생산 라인을 연이어 중단하는 등 업계 전반의 셧다운 경고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베트남 관련 기사입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베트남 원자력 발전을 비롯해 액화 천연가스 협력, 고속철, 신도시 건설 등 이른바 대규모 수주 산업에 활력이 가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베트남 북동 해안에 위치한 꾸잉랍, 응이선 지역의 LNG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 제안서를 내는 등 활발히 에너지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 LG에 이어 한국 기업 중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효성은 탄소 섬유 등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에 지난해 18억 달러를 투자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공장 건설에 나섰고 삼성전자는 연내 베트남에서 반도체 후공정 중 하나인 패키징 공장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HD 현대 미포조선이 HD 현대 베트남 주선소 HVS를 확충해 현재 연 12척에서 13척인 건조 규모를 2030년까지 23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삼성전자 관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 규모 수주에 이어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납품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 원익 IPS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기존 36,000원에서 5%대 상승한 38,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익 IPS의 실적은 내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주요 고객사의 IC 투자 외에도 상반기 M15X 매출 인식, 최근 주요 고객사가 파운드리 신규 수주를 확보하면서 테일러 지역의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이미 전례 없는 가동 중단 사태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관련 소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저가 공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의 셧다운 경고음이 확산하고 있는 한편 삼성전자는 테슬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받으면서 애플과 아이폰의 수주 계약을 따내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인데요. 여름철엔 자외선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 두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수록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모자람 없이 여름철 두피 관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철 두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얼굴에는 선크림도 바르고 수분 케어에 신경을 쓰는데 그런데 두피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두피 화상을 입게 되면 모낭이 손상되고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 세균 번식이 쉬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먼지와 오염물질까지 침착되면 모공이 막혀 염증은 더욱 악화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비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심할 경우 탈모까지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두피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두피 자체의 건강뿐 아니라 두피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모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풍성한 모발과 윤기나는 머릿결을 자랑하는 그녀. 이게 다 두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손놀림을 시작하는 그녀. 뭐 하시는 건가요? 꾸준히 풍지혈을 자극하며 관리해온 것이 풍성한 머리숱의 비결이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 꼭 챙기는 것, 바로 양산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 두피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피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 비밀을 바로 식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매일 두피 건강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차려 먹는다는데요. 어떻게 도움될까요? 비타민C의 역할 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지 콜라겐이 튼튼하게 잘 형성이 돼요. 두피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머리를 실질적으로 비타민C가 머릿속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 탈모 같은 거는 거의 멈추거든요. 그 탈모 예방 효과 가장 큰 거는 머리를 합성된 콜라겐들이 그 탄력이 좋아서 잘 잡아준다. 정확하게 그 학명으로 얘기하면 에틸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럽니다. 비타민C는 기름에는 잘 안 녹아요.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발라도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그래서 피부를 짙게 뚫고 들어갑니다. 비타민C를 피부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EVC입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 바로 머리 감기인데요.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브 씨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갖는 효능을 피부에서 피부 안까지 침투시켜 해준 게 EVC입니다. 썼을 때 모공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인장을 강하게 하죠. 그러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모공이 축소되면 머리카락이 안 빠지겠구나. 머리카락 인장이 생기면 안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일단 탈모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 외에 뭐 두피에 생기는 각질이나 지루성이나 뭐 이런 경우에 각질이 생기는데 EVC가 두피에 생기는 그 각질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의 뭐 만능이라 볼 수 있죠. 두피 깊이 비타민C 유도체가 전달이 되면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이 두피에서 이루어져 여름철 자주 발생하기 쉬운 염증과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두피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탄력 있고 건강한 모발을 간직하고 싶다. 두피도 피부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 이제 두피에 양보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4거래일째 내리면서 3,2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3,200선을 내줬는데요. 4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3,2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0.53% 내린 모습입니다. 3,189선에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돋보였는데요. 외국인이 605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이 981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636억 원 순매수해줬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을 전환을 하고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0.57% 내리면서 8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지수를 양대지수 모두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외국인이 75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이 31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45억 원 물량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난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주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는 0.14%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주면서 71,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7만 2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0.75% 상승했습니다. 26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대 낙폭 보여줬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는 오늘 올랐는데요. 현대차는 0.24% 소폭 상승, 기아도 0.2%대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제 실적이 좋았던 2차전지주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BM이 0.6% 상승해줬고요. 에코프로는 5% 가까이 뛰면서 57,100원에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바이오주들이 약세고요. 반면에 HLB만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준비해 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특징주는 반도체주에서 강세 보였는데요. 바로 원익 IPS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 최대 디램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 상향에 국내 반도체주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원익 IPS, 유진테크, 솔브레인 등 반도체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은 마이크론이 핵심 상품의 가격 개선을 이유로 회계연도 4분기 매출 및 이익 전망을 상향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원익 IPS는 반도체 핵심 증착 장비 공급을 늘리며 실적을 회복 중입니다. AI 관련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고객사 전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2분기 원익 IP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한 2,4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국내 장비 대표 전문 기업입니다. 첨단 공정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익 IPS의 주요 납품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 등이며 특히 SK하이닉스 M15 공장에 대한 장비 납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흐름의 원익 IPS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익 IPS 고가 6.45% 찍으면서 39,600원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는 1.88%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37,9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종가는 오르는 모습으로 마감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원익 IPS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6%대 상승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번 상승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을 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장비 업체인 원익 IPS에도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대형 메모리 기업뿐 아니라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 비중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상향은 단순한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업종 전반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와 IT 수요 회복 속도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단기 모멘텀과 중장기 업황 전망을 함께 고려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관련해서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증권주가 장 초반부터 시장에서 돋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당이 주식 양도세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제도 변화 기대감이 증권업계 전반에 퍼진 모습인데요. 특히 정부 역시 과세 기준 50억 원 유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투자 심리가 한층 살아났습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양도세 부담 완화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권사의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이 기대감이 오늘 주가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요. 종가까지 상승폭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증권주 강세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 선반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화학 섹터의 특징주입니다. KG케미칼 소개드리겠습니다. KG케미칼이 6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예고하면서 상승 흐름을 받았습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G케미칼은 전날 공시를 통해 12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 오는 4분기 이내 전략 소각하겠다고 이사회 결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 규모는 지난 8일 종가 4,415원을 기준으로 135만 9,003주에 달합니다. 이는 유통 주식 총수의 약 1.9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매입 방식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직접 취득 방식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최종 취득 금액과 주식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KG케미칼은 지난 1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KG케미칼은 향후 3년간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당 성향을 제고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에 KG케미칼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KG케미칼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가는 3.57%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장중한 때 20.18%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8.58% 상승하며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지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KG케미칼이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회사 측이 약 6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요.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와 배당 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KG케미칼은 최근 화학 사업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가 모멘텀과 성장성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에도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중장기 성장 전략과 실적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KG케미칼 관련해서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소식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교회협의회에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가 다소 경색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메시지가 남북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은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 관광 재개 등 경협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경협주는 오늘 장에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래대금 역시 단기간에 급증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정책 모멘텀에 따른 단기 시세일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협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위해선 북미 관계, 국제 제재, 그리고 남북 간 실무 협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대화 가능성 하나만으로 충분히 반응을 했고요. 그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특징주는 조선 기자재 특징주로 조선 관련주 전반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태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관련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양국 언론은 25일 개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달러는 초선 분야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특히 이번 대미 투자를 필두로 한국의 조선 업체들도 미국과 해상 패권을 함께 구축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뜻하는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을 위해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 오전 9시 30분에는 HJ중공업이나 대한조선 등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중소형 조선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한편 태광과 삼영엠텍 등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태광이 동종업계 내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온 것도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태광의 상승세는 올해 연간 실적이 상저하고로 예상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광의 2분기 매출액은 72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5.5% 늘었는데요. 영업이익은 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에 태광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태광 0.22%로 하락세에서 출발했지만 고가는 18.0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10.71% 상승한 24,80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태광의 주가가 오늘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현실화되는 경우 미국 현지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광은 케이블, 전선, 전자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친환경 전력망과 통신망 확충 분야에서의 수주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실제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주가 변동성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까지 만나봤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특징주들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라영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세계 IT 혁신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애플을 글로벌 브랜드로 만든 천재 경영자입니다. 혁신과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스마트 시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스티브 잡스. 고등학생 시절부터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고 리드 대학에서 잠시 공부하다가 중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배움은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를 창업하며 차고에서 첫 개인용 컴퓨터 애플 I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애플은 빠르게 성장했고 1984년 매킨토시를 출시하며 혁신적인 GUI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진과의 갈등, 그리고 제품 판매 부진으로 인해 1985년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는 잡스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애플 퇴출 후 잡스는 넥스트를 설립해 교육 및 비즈니스용 컴퓨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픽사를 인수해 세계 최초 3D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를 제작하며 애니메이션 산업계에도 역시 큰 혁명을 불러일으켰죠. 1997년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하며 잡스가 CEO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 후 잡스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세상을 바꾼 혁신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특히 2007년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을 재정의했고 앱스토어 생태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경험을 창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잡스의 리더십은 강렬한 카리스마와 완벽주의로 유명합니다. 그는 제품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하며 디자인과 기능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복잡함이다 라는 말처럼 잡스는 복잡한 기술을 쉽게 만들고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2011년 건강 악화로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만든 애플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발명가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든 전설적인 혁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과 철학은 지금도 전 세계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디자인의 교과서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기술과 예술,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로그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장 흐름과 산업 이슈를 짚어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HBM 관련한 리포트를 들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 HBM이 독주 체제 끝나 시장 파이 더 커진다. 맞춤형 HBM 시장 커진다. 도전장 내미는 대미 반도체 생태계. 오늘자 기사에서 HBM과 관련해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HBM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2026년 HBM 산업 전망, 실질적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HBM 산업은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극심했던 공급 부족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증설과 HBM4 시장 진입,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 수율 개선, 증가세가 멈춘 엔비디아의 HBM 탑재량 등으로 인해 공급 증가율은 전년비 62% 상승, 수요 증가율은 전년비 52% 상승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HBM3E의 공급 가격이 전년비 30% 하락하고 HBM4 가격 협상은 원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HBM4의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확대됩니다. 공급 업체별 시장 점유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엔비디아 블랙향 HBM3E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각각 75%와 2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AISC양 HBM3E는 삼성전자가 60%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신규 공급되는 HBM4는 공급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HBM 산업은 2026년에도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지난 3년간의 호황을 뒤로하고 공급 부족률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HBM의 시장 수요는 엔비디아의 탑재량 증가 효과와 ASIC 진영의 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년비 5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HBM의 물량 및 판매 가격 협상도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작년 이 시기에 2025년 HBM의 공급 물량이 솔드 아웃됐다는 공급 업체들의 코멘트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추천 종목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점유율이 완전히 확정되는 데까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았지만 삼성전자의 1나노미터 품질 개선, HBM 후공정 수율 개선, 공격적인 증설 등을 감안하면 점유율 상승이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HBM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리스크 시나리오로는 만일 삼성전자의 HBM4 테스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 확인까지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당분간은 HBM3E 가격 하락과 HBM4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가 SK하이닉스 주가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추천 종목 원익 IPS입니다. 오늘 특징주에서도 소개한 원익 IPS인데요. 메모리와 파운드리 투자 확대 수혜 소식에 목표 주가는 46,000원으로 상향,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평택 4공장의 전 공정 설비 투자를 확대하며 드램과 HBM의 2026년 및 2027년 수요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익 IPS는 그동안 1나노미터 드램과 HBM용 신규 장비를 개발하며 삼성전자의 메모리 투자에 대한 수혜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 탑픽도 유지합니다. 삼성전자 테일러 투자, 평택 4공장 투자,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상승 모멘텀으로 꼽힙니다. 다음 추천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현재 주가 17만 6,700원에서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역시 바이 의견 유지했는데요. 이는 실적 기대치가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당사 전망치 및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에 따른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의 실적 회복, 국내 고객사양 2차 전지 바인더의 물량 증가, 국내외 고객으로의 반도체 프리커시 실적 성장 등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추천 종목이 있었는데요. 정리하자면 평택 4공장과 테일러 공장 투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삼성전자, 솔브레인, TCK, 원익 IPS가 있고 관심 종목으로는 한솔케미칼과 두산테스나가 제시됐습니다. 관련해 삼성전자의 HBM4 테스트 결과와 반도체 관련해 삼성전자, 평택 4공장과 관련해 검색대 나오는 이슈들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HBM 관련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미국 마이크론팔 반도체 훈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지표와 국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경계감에 하락하면서 3,200선을 내주는 코스피였습니다. 장중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준 기준 강화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상승폭 또한 축소가 됐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점도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흐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예지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M7 종목 중에서 테슬라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 미증시는 가져갔는데요. 미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미중 관세 휴전 관련된 뉴스일 것 같습니다. 또 금은 관세를 부과 안 한다고 하니 이 소식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중 관세 휴전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 이슈 속에서 미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라영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국내장 한 줄 평은요, 관망 속 하락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자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매도세가 확산된 모습인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지수가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 가져가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망세 속의 하락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슈와 미국의 물가 지표를 앞두고 하방 압력을 받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주는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힘써주는 반도체주라고 정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